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최초의 은하들을 찾는 방법은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길게 오랫동안 수백 시간 이상 노출을 주고 찍어서 적외선을 방출하는 아주 희미한 천체들을 우주 끝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그 후보 은하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스펙트럼을 얻고 또 별들의 어떤 생성 내용들을 연구해서 퍼스트 라이트라고 하는 우주 초기에서 처음으로 별들이 내는 그 빛을 연구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제 과학 임무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최초의 은하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임머신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우주가 너무너무 크고 빛의 속도가 이제 느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가장 나이가 적은 가장 먼 과거의 은하들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적외선, 원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은하들을 이제 찾아내고 또 이 최초의 은하로 이제 확증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던질 질문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밤하늘의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최초의 은하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힌트를 얻었었죠.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미 많이 연구한 허블 울트라 딥필드 같은 영역이 바로 가장 중요한 후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서베이 중에 하나는 이제 밤하늘을 탐사하는 것이죠. 제이드라고 하는 JWS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죠. 거기에다가 Advanced Extragalactic Survey 이런 이름을 붙여서 약자로 이제 제이드라고 불리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이 제이드 서베이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허블 그 딥필드, 울트라 딥필드죠. HUDF를 중심으로 한 이 구츠 필드 영역을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소개드렸는데요. 그 남반구에 있는 그 포낙스 별자리, 네,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화로자리라고 번역합니다. 남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별자리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이름은 없고요. 이제 포낙스 클러스터, 포낙스 은하단이 있는 이제 방향에 있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보름달보다 좀 이제 작은 영역에 이제 구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허블 우주망원경과 또 그 X선을 관측할 수 있는 이제 찬드라, 엑스레이 망원경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매우 딥하게, 매우 깊게 아주 긴 노출 시간을 주고 관측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 이제 영역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역을 적외선 카메라로 JWST, 제임스 웹 망원경의 적외선 카메라로 더 깊하게 관측을 해서 이 가시광과 또 뭐 엑스레이도 포함해서 가시광, 근적외선, 또 중적외선의 아주 좋은 자료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베이의 목표죠.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이 구츠, 그 다음에 또 북반구에 있는 구츠 두 군데 필드를 관측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까요? 네, 한 1000시간 정도 씁니다. 뭐 800시간 이상, 한 950시간 정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관측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상에 있는 대형 망원경들도 우리 전문학자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내서 뭐 하루 이틀 3일 이제 시간을 얻죠.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하는데요. 하룻밤에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뭐 10시간이니까 한 10시간이라고 치면 1000시간이면은 100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석 달 이상을 1년에 한 석 달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제 독점적으로 쓰는 정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투자해야 될까요? 네, 우주 끝에 있는 이 최초의 은하들이 이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노출을 줘야만 아주 희미한 이 천체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검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길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뭐 무슨 어떤 그 일을 했길래 뭐 나라를 구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뭐 1000시간이나 쓸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일반 그 과학자들이 이제 보통 뭐 저 같은 이런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뭐 이렇게 뭐 1000시간 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제안서를 이제 내서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연구 제안서들을 낼 기회가 오고 그 연구 제안서를 내면 그 연구 제안서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쭉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사이언스를 이제 골라서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시간을 주는 거죠.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똑같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시간을 이 프로그램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이제 줄 텐데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제 얻을 수가 이제 없겠죠. 이분들은 어떤 시간을 쓰는 거냐면 GTO 입니다. GTO가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Guaranteed Time Observation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개런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시간을 이제 주기로 한 겁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관측 기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망원경이 거울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기기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니어 스펙,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그래프, 근적외선 분광기, 또 위쪽에는 니어 캠, 근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카메라나 분광기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니얼캠은 그 아리조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기를 이제 개발을 했고, 니얼스펙은 그 유럽 중심의 유러피안 에이전시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카메라가 이제 근적에서는 아주 중요한 카메라인데, GAD 서베이는 바로 이 두 기기를 만든 팀들이 자기네 시간을 합친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렇게 크게 기여한 이런 이제 관측기기 팀들에는 이런 개런티드 타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프로포설을 내고 경쟁을 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런 그 GTO 시간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갖게 된 그런 그 개런티드 타임을 합쳐가지고 그 니얼 스펙 팀하고 니얼 캠 팀하고 합쳐서 약 한 뭐 900, 제가 듣기로 한 뭐 950시간 정도를 그래서 확보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이클 1 이렇게 쭉쭉 가면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출을 주고 새로운 은하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이제 되겠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관측 프로포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제 이미 사이클 1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그 사이클 2, 3, 4, 5 매년 관측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그 훌륭한 과학을 우리가 이제 그 기초로 해서 이제 시간을 얻게 되는데요. 이 GTO는 사이클 1, 2, 3 정도 이제 3년 정도 이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관측 시간의 한 16%,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그 한 달 이상, 뭐 2달 가까이 1년에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개런티드 타임이라고 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제 크게 기여한 그 팀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사이언스가 뭐 한 9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 개런티드 타임을 써서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이드도 이 서베이도 바로 이 개런티드 타임을 통해서 이제 그 900시간 이상, 뭐 1000시간 가까이 이 허블 딥필드를 중심으로 한 구츠 사우스 또 북반구에 있는 구츠 노스 두 군데를 관측해서 최초의 은하들을 이제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딥 서베이를 준비하는 이 팀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찍었을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상당히 많이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죠. 지금 이 배경에 있는 이 그림이 이 JD 팀에서 근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근적외선 중에도 조금 짧은 파장, 중간 파장, 이제 긴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으로 치면 이제 블루 필터, 뭐 그린 필터, 레드 필터.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이제 각각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들을 써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 필터를 찍으면 파란색 빛만 들어오고 그린 필터를 쓰면 초록색, 레드 필터를 쓰면 이제 붉은색 파장의 빛만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의 필터를 쓴 이미지 세 개를 이제 섞으면 그러면 이제 강도가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필터를 써서 색깔을 합성하면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 가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도 텔레비전 이제 그 화면에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RGB를 쓰는 거죠. 그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그 색의 강력을 조절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모든 색깔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 필터를 써서 사진을 찍고 그 각각의 사진을 이제 합하면 그러면 실제 컬러에 해당하는 영상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적외선은 좀 다릅니다. 이제 적외선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의 경우에 세 가지 필터를 써서 이 세 가지 필터의 강약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시광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색깔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배경에 있는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보이는 이 은하들이 이 근적외선 카메라의 필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한 1000시간 정도 쓸 거면 엄청난 이게 비싼 관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에서는 미리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이고 어떤 영상이 얻어질지를 다 검증을 하고 미리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임스 우주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서 최초의 은하들을 찾으면 그 최초의 은하들은 도대체 어떤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제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빛의 어떤 스펙트럼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가시광, 적외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적외선 우주망원경이니까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빛의 파장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 그러면은 가시광만 주로 생각하는데 가시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 뼈 사진을 찍을 때 쓰는 X선도 빛입니다. 그래서 감마선이 가장 저 끝에 감마선이 가장 파장이 짧고요.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 그 다음에 적외선, 전파까지 이제 빛이 파장에 따라 쭉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과시광을 이제 주로 생각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 파장이 짧으면 이제 자외선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짧으면 X선, 이제 감마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보다 더 약하면 그러면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 되는 것이고 적외선보다 더 뒤로 가면 이제 전파 이런 것들이 다 빛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은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 태양이 노란색이죠? 왜 노란색일까요? 네, 쉽습니다. 노란색 파장의 빛을 가장 세게 내기 때문에 노란색입니다. 네, 그러면 왜 태양은 노란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가장 세게 낼까요? 그것은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한 5800도 되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더 높으면 파란색 쪽에 파장의 빛을 더 세게 내고 온도가 더 낮아서 한 3000도쯤 되면 붉은색, 빨간색 쪽에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도 색깔이 다 있는데 그 별들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그 별들의 온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태양은 한 5800도, 절대 온도죠. 5800 켈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가장 빛을 세게 내고 그래서 태양이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별들이 빛을 내는 방식을 우리가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라고 불러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그 물체들은 이제 빛을 냅니다. 그래서 태양도 5800도에 해당하는 빛을 내는 거야.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가시광 영역이 표현되어 있고
별의 온도에 따라서 어디에서 가장 세게 내는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가 높은 게 빛이 세게 나오는 거고 낮으면 이제 적게 나오는 건데요. 가령 그 5,000도, 여기 5,000 켈빈에 해당하는 그런 별이 있다면 이 노란색, 붉은색 이쪽에서 가장 세게 내겠죠. 반면에 맨 위에 있는 이렇게 7,000도, 7,000 켈빈 정도 되는 온도를 갖는 이제 별이 있다면 이 별은 파란색 쪽에, 보라색 쪽에서 가장 빛을 세게 낼 겁니다. 그래서 별의 온도에 따라 색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온도가 매우 뜨거운 온도, 7,000도 이상 되는 별들은 어디에서 빛을 낼까요? 궁금하시죠? 조금 전에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 빨주노초 파란 보라까지 보여줬는데 만약에 온도가 10,000도, 20,000도, 30,000도 되는 별들이 있으면 그 별들은 이 빛을 가시광보다는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 그러니까 자외선에서 빛을 가장 세게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온의 별들은 자외선도 내고 가시광도 내고 적외선도 조금 내지만 가장 많이 내는 빛이 이제 자외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우리 이제 자외선 영역을 좀 확대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1마이크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시광은 대략 한 0.5 마이크론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로그 스케일에서 이제 10배씩 파장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온에 아주 뜨거운 온도를 갖는 아주 뜨거운 별들은 자외선 빛을 가장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 최초의 은하들을 찾으면 이 최초의 은하들이 이제 어느 파장대에서 관측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적색 이동이 한 15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아기 은하들을 이제 찾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적색 이동이 25에서 30까지 더 멀리 있는 은하들도 찾고 싶어 하고 있지만 일단 목표는 1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적색 이동이 이제 15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빛의 속도의 한 15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에서 보시면 이제 G가 적색 이동인데 적색 이동이 이제 15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분모의 빛의 속도가 있고 분자의 은하의 속도가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 한 15배 빠르게 은하가 이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장이 람다가 파장인데 변화된 파장이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관측하는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1 플러스 G만큼 16배만큼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적색 이동을 설명한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수학이 나와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스트 프레임은 은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은하의 입장에서 내는 파장이 이제 observe라고 하는 거는 람다 OBS라고 하는 게 이제 observed frame, 우리가 관측했을 때 어떤 파장으로 보일까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둘 사이에는 1 플러스 G의 배율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은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적색 이동이 0입니다. G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1 플러스 G가 1이겠죠. 그러니까 곱하나 마나. 그래서 은하가 내는 파장이 우리가 관측하는 파장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하의 적색 이동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G 하니까 이제 2가 되잖아요. 2를 곱해야 돼요. 은하가 내는 파장에 비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파장이 2배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적색 이동이 15 정도에 있는 이 아기 은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 은하들은 적색 이동이 15니까 1 플러스 G, 16배 정도 파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관측하면 근적외선으로 보이게 되고, 가시광을 이제 이 은하들이 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중적외선에서 관측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기 은하들은 아주 매우 무거운 별들이 이제 주로 빛을 냅니다. 이 적색 이동 15에서 우주에서 가장 먼저 태초로 만들어진 이제 first star, 이 태초의 별들은 우리 태양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 더 질량이 크고
심지어 이제 수백 배, 또 가장 크게는 한 뭐 1000배까지도 질량이 큰 별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온도가 높습니다. 태양은 뭐 온도가 5,800도밖에 안 되지만 태양보다 뭐 한 100배, 200배, 1000배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핵융합 반응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이제 매우 높고 매우 뜨거운 별들이죠. 이렇게 매우 뜨거운 별들이라면 어디에서 빛을 낼까요? 네, 자외선에서 주로 빛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우리가 그 0.1 마이크론 정도, 이쪽에 이제 far UV인데 0.1 마이크론 정도의 자외선도 나오고, 물론 이게 흑체 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파장 때만 내는 건 아닙니다. 가시광도 내겠죠, 당연히. 자외선보다는 약하겠지만 0.5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가시광 빛도 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근적외선까지 한 1 마이크론 빛도 이제 조금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강도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제일 많이 내고 가시광, 근적외선을 이렇게 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최초의 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 최초의 은하들 바로 옆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다. 그럼 최초의 은하들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네, 우리 눈에는 가시광만 보이니까 이 은하들은 자외선을 가장 세게 내지만 자외선은 안 보입니다. 네, 가시광 중에서는 어디를 제일 세게 낼까요? 네, 당연히 블루, 보라 이쪽을 가장 세게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처에 가서 보면 이 최초의 은하들은 뭐 파란색, 블루, 뭐 보라색 이런 색깔로 보이고 온도가 매우 높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은하들 옆에 가지 않고 지금 2021년, 2022년이네요. 2022년 지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먼 과거의 빛을 보는 거지만 그러나 적색 이동 때문에 한 16배가 변하겠죠. 1 플러스 G만큼 파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자외선 0.1 마이크론은 1.6 마이크론 근적외선이 되고 가시광인 0.5 마이크론은 16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8 마이크론이 되니까 근적외선도 안 되고 이제 중적외선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적외선 1 마이크론은 16 마이크론, 중적외선으로 이제 봐야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근적외선 망원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그 은하들을 찾으면 거기서 그럼 끝나냐? 아닙니다. 아주 길게 노출을 주고 사진을 찍어서 적외선 카메라에 디텍트된, 검출된 은하들이 그럼 다 최초의 은하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적색이동 15에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막 태어나는 별들을 갖고 있는 은하고요. 위쪽에 약간 그 자주색으로, 뭐 고동색으로 보이는 게 조금 전에 그 별들을 이미 한번 만들어낸 그런 이제 은하들입니다. 지금 이 밑에 파장대가 2마이크론에서 5마이크론, 우리가 이제 관측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5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을 보는 건데, 여기는 이제 밀이라고 하는 중적외선 기기가 있고, 이쪽 그 짧은 쪽은 이제 니얼캠으로 근적외선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는 근적외선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요게 이제 그 우리 미리 사이언스 팀에서 만든 이제 그림인데, 질량이 비슷한 두 개의 은하가 있을 때 이제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지금 요 위쪽에 이렇게 피크가 보이는 이 자주색, 그 고동색, 요거는 뭐냐면 예전에 한번 별들을 만들었어요. 별들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아주 그 질량 큰 별들은 이제 죽고 가시광 빛을 내는 별들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형태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고동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고 별들을 이제 만들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별들을 만들게 내는 그런 이제 은하들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근적외선 관측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중적외선 이제 관측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적외선을 관측을 해야 가시광을 내는 원래 가시광을 내는 그런 이제 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은하들을 찾는 이런 이제 JD 서베이나 이제 다양한 연구에서는 근적외선뿐만 아니라 이제 중적외선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딥한 이미지들을 만들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초의 은하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